2020년도에 김포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2022년도, 23년도에 좀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하는 물량이 많아서 좀 안정될 거로 보일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의 몇몇 지역들도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가장 유행하는 투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핫한 투자가 뭐냐면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을 썼던 때하고 이 책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일단 올해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분들한테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이나 어차피 나랑 상관도 없는 분일 텐데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이전에 시장하실 때 뉴타운을 추진했던 분이고 한강 르네상스 추진했던 분이기 때문에 도시 설계가 달랐었고요. 거긴 진짜 어떻게 보면 다 부시고 멋있게 짓자였었고 박원순 시장님은 있는 거 잘 활용하자 내지는 재생을 하자 이런 거였고 있는 거 그대로 쓰자는 거였었거든요. 단적인 입장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신 숭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1기 뉴타운이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때 만들었던 뉴타운이고 오세훈 시장 때까지도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그것들을 해제해버렸어요. 재생 사업을 한다고. 거기 대학로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벽화도 그려놓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 카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주 여건이 개선됐냐? 그건 아니죠. 그냥 정주 여건은 그대로인 거고 저희가 봤을 땐 사회적 기업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거의 2천억 가까이 투여했어요. 예, 좀 아깝긴 하죠 돈이 좀 지금.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좀 불의 사고를 겪으신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을 했잖아요. 하자마자 뭘 했냐면은 다시 재건축하겠다예요. 재개발하겠다. 네. 그래서 공공 재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것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가장 유행하는 투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블루 구군인가 강행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지금 이 시점에 제일 가장 핫한 투자가 뭐냐면요, 공공 재개발 후보지 투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극초기 재개발 투자일 수도 있을 텐데 후보지가 될 만한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서울시에서는 25개 지역을 선정하겠대요. 그럼 25개 지역에 선정되면은 대박 입지가 되는 거죠. 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25개 지역을 지정해서 지자체에서 도와주겠대요. 아파트 만들도록. 예. 그래서 사업성 높여가지고 지자체도 사업성 수익 가져가고 너희들은 세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후보지들이 막 서로 신청하고 막 지금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다세대 빌라 썩빌드를 막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제일 핫한 투자예요. 지금 공공 재개발보다 더 빨리 하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신 것 같던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에서 작년에 제안했었고 김현미 장관님께서 또 올해 또 변창흠 장관님께서도 공공 기획 재개발을 추진하셨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추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스피드를 내주겠다라고 이번에 나온 것이 신통기획이라고 얼마나 빨리 해야 되면 신통기획이라고 신석통합기획이라고 하는 재개발을 한 것들이고요. 기존에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보통 인허가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갔었는데 인허가 기본 최대한 뭐 5년 7년 걸린 것들을 2년 미만으로 줄여주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이득인 거잖아요. 네. 과거에 초기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할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돼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는 잘 되면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핫해진 것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후보지 들어가려고 지금 아우성들이에요. 왜냐하면 25개잖아요. 네. 서울에 25개 구잖아요. 한 구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요. 거의. 근데 강남구가 지금 빠지기로 해가지고 그럼 2개가 들어가는 데가 대박이 날 텐데 갑자기 강남구도 신청을 하겠다네. 예, 오늘 뉴스 보니까 강남구 대청마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강남구가 끼게 되면 또 그쪽으로 또 수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지금 그 구 내에서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핫한 배팅도 필요하죠. 예. 공공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막 이런 것들이 저희는 아파트에만 살다가 그런 식으로 재개발도 굉장히 뭔가 다시 개발하는 거에 다양한 정책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또 가계부채로 또 전세금을 또 쪼인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려고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니까 그냥 확실한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게 더 비싸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정치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현혹시켜가지고 그냥 제일 단순한 걸 선택하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잠깐 노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냥 최근 이슈 중에 좀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잖아요. 맞아요. 예. 26일 날 금융위에서 또 발표를 아예 했더라고요. 정책 발표를. 네. 보니까 뭐 2억이 넘어가면 뭐 DSR을 빠르게 적용하겠다. 뭐 복잡한 얘기니까 자세한 얘기는 네. 빼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그게 뭐냐면은 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상관이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대가 주택은 15억이거든요. 네. 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지금 서울의 평균 가격이 12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반 정도는 대출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아니면 저렴한 주택을 사야 될지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꼭 필요하거든요. 즉 그 분들만 대출을 못 받게 더 어렵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이거? 전세금도 이제 분할 상환하게끔 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신용, 그러니까 카드론 이런 것들도 솔직히 한꺼번에 좀 납부하면 됐었는데 카드론 가져가신 분들도 분할 납부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금융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그냥 전략인 것 같고, 네. 그 전략을 피기 위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희생양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솔직히 부동산 때문에 대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렇게 좀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나도 언급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발표하는 거 10월 26일 날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는 거 들었는데 부동산 얘기만 해요. 부동산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안전한 대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담보 없이 대출 받아서 이자도 납부 못 하시는 분들 대출이 늘어나는 게 문제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 늘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굳이 부동산 쪽으로 타겟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부동산만 타겟팅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2억 전후고 그게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 것들이고 내년 7월 달부터는 1억 원부터예요. 그러면은 다예요. DS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1억 전후에 대출을 받는 분들은 다 통제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민들은 지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생활 그런 주거 비용이 결국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지금 전세 내년에 당장 우려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전세예요. 네, 지금도 전세가 부족한데 집을 살려다가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 증가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에 임대차 입법이 이제 2년 차가 돼요. 이제 아마 하반기 때부터 2년 차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럼 그분들은 이미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계약직 청구권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싼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4년 동안 임대를 못 올린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거의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냐면은 분양가보다 더 비싸잖아요, 전세가.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훨씬 낮았을 텐데 전세가 분양가의 절반 가격이었을 텐데 지금 분양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 됐잖아요. 그 가격이면 집을 샀지 왜 전세를 왔겠어요, 그분들이. 예, 그분들의 아마 밀려날 것 같아요. 좀 하급, 그러니까 좀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조금 더 나쁜 입지, 나쁜 상품으로 아파트가 아닌 상품으로. 지금 내년에 2022년도에 전세 시장이 좀 살짝 걱정되는. 심란해지네요. 네. 전세자금 대출도 뭐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력이 안 되면 또 월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직 전세까지는 이제 그렇게 언급만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었었고 좀 올해도 원래 확정이 될 뻔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3번 언급했잖아요. 전세는 건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DSR에서 그 카운팅되는 걸 빼주기로는 하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좀 다른 측면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쪽을 자꾸 몰다 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뭐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투자가 아니라 실제 이사를 해야 되고 실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게 상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여기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게 돼버리고. 네.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네. 2020년도에 김포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2022년도, 23년도에 좀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하는 물량이 많아서 좀 안정될 거로 보일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의 몇몇 지역들도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글로 수요가 몰릴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요? 그 메커니즘 잘 이해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서울도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서울로 와요. 네.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급감한 상태거든. 내일은 더 줄고. 네. 그럼 이제 서울에 물량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을 가는데 그래도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매매가는 모르겠지만 전세 시장은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새로 주변에 있는 구축에서 신축으로 다 이사 가니까 풀이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 자체 내에서 그렇게 이쪽에서 와서 이쪽 이사 가는 형태라고 하면은 안정이 될 텐데 서울서 막 가는 거야. 수요를 막 채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을 다 커버하고 또 남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공급이 늘어났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가 다 내려가니까 집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공급이 늘어난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해 버리니까 이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작년 김포가 그랬거든요.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이게 측은 집심이 있어서 서울 집값 많이 올라간 것만큼 경기도나 인천 집값도 올려주려고 하는구나. 거기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그 높으신 선배님이 계셔갖고 정책 만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맞아요 형 그랬더니 야 우리가 그게 머리가 좋은 줄 아니? 그냥 가계 대출을 줄이고 싶었을 뿐. 그렇구나. 참 그래서 내년 뭐 후년까지도 구조적으로 이미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전셋값은 이미 뭐 임대차 입법돼서 4년치 다 올려받으려고 하니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진짜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전 조정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지금 뭐 지금 갓 사신 분들 그럼 나는 상투를 잡은 거냐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상투 잡은 거 아니시니까 단기 조정돼도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싼 것들은. 근데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좀 숨이 네. 막혀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네. 부동산 투자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가끔은 부동산에 너무 관심 많이 갖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여기에만 관심을 갖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여러 상품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과거보다 먹을 것이 좀 적어졌다는 것들이고, 그 때문에 투입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투자할 게 너무 많아요. 부동산 쪽으로도. 돈이 없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씩 뭐 대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사이클이 조금 뭐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그 차이지 부동산 투자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안전한 상품이기도 하고 지금 기업체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정부의 기반 시설들 다 부동산 투자예요, 결국은. 근데 가성비가 그만큼 높으니까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부동산 투자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겠지만 그건 사업적인 측면이겠지만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수요가 있고 수요가 조금 더 이전보다 증가한 쪽은 조금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좀 투자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 김학용 소장과 함께 하시자.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상품들이요. 이제 네. 뭐 1억 미만 뭐 공주가 1억 미만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생숙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사실은 기존에는 관심 받지 못했던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규제가 계속 되다 보니 틈새를 찾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투자하는 상품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있고 좀 달라지는 게 있고 그럴 것 같아서요. 네. 어떤 것들은 계속 되고 어떤 것들은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럴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역, 좋아하는 아파트들, 네. 새 아파트겠죠.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 될 것들은 수요가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만 80억이 됐어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단일 아파트로 80억 찍은 거는 그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 몇백만 원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80억이 되기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네. 했고 아니 그 때문에 그것들은 미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사이클에 들어갈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건 우상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그래서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는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 상품들 특히 이제 입지가 나쁜 곳의 아파트들
그다음에 새 아파트가 아닌데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좀 제가 그냥 원고 없이도 6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규제를 왜 할까요? 아파트 수요가 값이 너무 올라서? 많아서요. 수요가 많아서. 예,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을 사시는 것들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규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세금을 내고도 이득이잖아요. 세금 뭐 82.5% 내는데요. 82.5% 내도 17%가 남잖아요. 그런 남는 투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벌었는데 1억 7천만 원 남는 겁니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은 정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비싸서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심하게 규제하는 것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약간 덜 규제하는 것들, 그거는 제일 비싼 것보다는 조금 좀 안전하겠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그건 사이클이 문제지 안전은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리스크가 그냥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 그거 투자하자고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리스크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리스크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알고 가면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고 모르고 가게 되면은 무방비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들어가야 돼요. 손절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는 손절매 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손절매를 왜 안 해요? 투자인데. 내 집 마련이 아니잖아요. 투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선이지 다른 게 선의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손절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손절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알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하면 안 되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되게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주는 이야기가 된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특히나 젊은 분들 종잣돈 마련이나 뭔가 너무 괴리가 컸던 분들에게는 이 책이 좀 도움이 꼭 될 것 같아요. 네. 주택만 알았던 분들에게 다른 네, 상품들도 그러니까요. 좀 소개하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다른 상품만이 아니라 주택도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네. 반은 주택이에요. 어차피 보면 또 반은 그쵸. 주택.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발상의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항상 뒤늦은 소식만 듣지 않고 네.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제가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었거든요. 아니, 전문가님들 계속 나오는데 저는 초보였어요. 이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네. 다음엔 제가 실질 투자 어디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럭. 네. 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좀 자기에게 좀 적합한 그런 지역이나 뭐 상품이나 뭐 그런 것들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자세한 좀 위기에 대한 이야기,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책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까 네. 책을 통해서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